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데 경기도까지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농수산진흥원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하는 업무가 아마 농업, 농촌, 먹거리 이런 쪽일 거예요. 제가 이제 무엇 내용으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눠야 좋겠는지 고민을 좀 하다가 그 원장님 인사말을 봤어요. 인사말 보셨어요? 거기 아래쪽에 보면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어떻게 해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코로나가 우리한테 좀 선물이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촌 먹거리 문제를 새로 우리가 앞으로 써가야 될 규칙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코드플랜을 엮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여러분들 중에 연봉이 나는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하는 분 있어요? 연봉 1,000만 원 넘죠? 월 100만 원은 1,000만 원이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나라 농가의 몇 프로가 연간 1,000만 원을 못 벌까요? 농가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팔아서 70%가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시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예전에 이제 제 주례를 누가 봤냐면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라고 하는 양반의 주례를 봤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에 농가들은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는다? 농업 관련한 공무원, 농업 관련한 학자, 그러죠? 이런 양반들만 남아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공평하게 가려고 하면은 농업과 농촌과 농민과 먹거리 문제를 떠나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좋은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가족 소농 70% 연간 1,000만 원을 못 버는 농가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중간 유통, 그죠? 누군가 생산을 하면 누군가 소비를 하는 이 가운데 전달 체계 이걸 다 빼버리면 어떨 거라고 상상을 했죠. 그래서 직접 엮어서 로컬푸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역 소농을 엮어서 최소한 월 150을 벌게 하는 삼천 농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완주군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때 아니 좀 좋은 시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라도 하나 쓰지 이렇게 하다가 찾은 게 이문재 시인의 식탁은 지구다 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식탁이 미래다 이렇게 돼 있고 식탁에서 안심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으면 그날이 새날이다. 그날부터 새날이다. 쭉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제가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을 잘 안 봅니다. 왜 안 볼까요? 이리 틀어도 요리, 먹방, 빵. 근데 왜 불편한가 하면 어떻게 해야 여기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이 식재료를 누가 만들어서 어떤 수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방송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이 밥상이 차려지기 전까지 어느 누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고로움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당연한데 그 존재를 우리 전부가 잊어버리고 있다. 이래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기 카를로 페트리나라고 하는 연구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많다. 그런데 농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게 음식 포르노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농부의 삶을 무시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음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싶습니다. 문어가 좀 어떤가요? 맛있어 보이나요? 지난 한 30년에서 40년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제 얘기가 지금 꿈에 있습니다만은 대학을 졸업해도 정규직으로 갈 확률이 많이 높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태가 왜 이제 저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직장 걱정은 저희 때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게 한국적인 현상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걸쳐서 자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전반적인 거를 왜곡들을 좀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비정규직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역할을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소득을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주인공 우리들이고 우리들이 삶을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돈을 가지고 있는 큰 세력들이 세상을 주도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그리고 오늘 얘기할 기본 먹거리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합격업식 하고 있죠. 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합격업식만 들여다보면 물론 이따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애들한테 어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일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담임 교사 정도만 빼고는 그렇죠. 다 비정규직이라 이런 거고 그 중에 조리를 해서 애들을 먹이는 이 양반들이 뽑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조리 과정에서 폐암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산재 인정을 올해 2월달에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합격급식을 하고 있다. 우리 조직에서. 그래서 애들을 좋은 거를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근데 다른 연결 지점들을 우리가 잘 고민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합격급식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식재료를 농부에게서부터 조달받아가지고 애기들한테 밥상을 잘 차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역할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소득 수준과 건강과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촌이 논을 사면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답을 썼겠죠? 뭐라고 애기들이 답을 썼을까요? 사촌이 논을 사면 주관식이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죠. 근데 채점을 해 나가던 이 교사가 이게 정답으로 해야 될지 세모로 해야 될지 하는 답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답이 뭐냐 하면 사촌이 노는 사면 가본다. 말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과 효율만 따지는 지금 수십 년째를 살아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촌이 노는 사면 당연히 배가 아픈 거예요. 옆에 주식해가지고 누가 돈을 좀 벌었어. 남들보다 먼저 진급을 했어. 배가 아픈 거죠. 관계가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먹거리 문제를
거를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태도, 관점은 무슨 일이 있는지 가본다. 이 관점에서 출발하자. 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내일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생겨날 것이고, 간디라고 하는 양반 알죠? 경상도 말로 하면 간디가 아니고, 그 양반이 지구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한데 뭐 하기에는 부족하다? 욕심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코로나가 왜 생겼느냐?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너무 파괴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는 이 시스템, 이 두 가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한 4사람 정도가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넷플릭스에 뭔 드라마가 유행이? 오징어 가세. 우리 표현대로 하면. 그죠? 어릴 때 저희는 많이 하고 갔어요. 학교만 가면 그게 뭐죠?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기관에서 세계화가 저는 이게 코로나하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단다나 시바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죠. 저분이 GMO 반대운동 이런 걸 많이 했던 분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루이비통 이런 브랜드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산자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관계 이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시대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자, 새로 써야 될 규칙 첫 번째는 농지 문제입니다. 농사는 어디서 짓죠? 농지에서 짓죠. 근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농민이 44%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경기도는 더 하겠죠. 네, 그렇죠. 거의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주도. 외지인들이 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직불금 문제도 있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를 해서 투기를 건절하는 거에서부터 농기관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농업이라고 하는 게 석유기관입니다. 그죠? 우리가 배송을 할 때 트럭에 요즘은 전기차가 많이 생겼죠. 조금씩 바뀌어 나가긴 할 텐데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고요. 트랙터를 쓰는데 기름이 들어가고, 그럼 비닐, 하우스, 그것도 석유기관이죠. 또 비료, 농약 이게 다 석유기관.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자원에 계속 의존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구 전체 환경까지를 생각하면서 농업을 좀 바꿔갈 수 없을까를 예를 들 때 주로 쿠바 얘기를 많이 하죠. 쿠바라고 하는 데는 아시죠? 저쪽에 멕시코 밑에 납작하게 생긴 나라죠. 그런데 여기가 석유가 끊어집니다. 구소련이 망하고 기름이 안 들어오는 거죠. 여기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갑자기 황소가 등장합니다. 몇 마리? 40만 마리.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가 하바나예요. 그러면 저쪽에 우리로 치면 해남에서 경기도 뭐 서울 여기까지 먹거리를 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먹거리가 옵니까 못 옵니까? 소 달구지 타고는 못 오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서울에 수도에 있는 양반들이 도시에 골목에 온갖 것들을 뭐를 마대를 써가지고 거기다 상추를 심고, 이게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농업이 여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결과적으로 지내놓고 보니까 화학 비료도 100만 톤에서 19만 톤 수준으로
그리고 농약도 25,000톤에서 1,500톤으로 줄일 수 있어. 근데 여기에 역할을 크게 하는 분들이 있죠. 누구요? 박사분들. 우리로 치면 농업기술센터, 농진청 이런 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으로 다 내려갑니다. 지역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비료도 없고 농약도 없고 기름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땅을 살려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지렁이를 연구를 하고 분변토를 만들어내고 농가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럼 농약을 못 치니까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곤충을 연구를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전지구력으로 보면 기름에 의존한 비료 농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땅을 살려서 얼마든지 농사를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지구적인 실험이 쿠바에서 있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 써야 될 규칙에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부분은 석유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다. 순환농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소를 학교 가기 전에 산에다 올려서 풀 뜯기고 학교 다녀오고 그랬죠. 그러면 이쪽에 사람 사는 3칸이 있고 반대편에 돼지 1칸, 소 2칸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을 모아가지고 이걸 땅으로 돌렸죠. 여러분들 농사라고 하는 게 특정 작물을 심어가지고 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농사라고 하는 게. 무기물, 유기물 해서 뽑아내는 건데 농사를 계속 하려면 이거를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에 일소, 돼지, 사람똥 이렇게 하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논밭으로 되돌리는 순환구조를 애초에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언제부터 일소가 고기소로 바뀌죠. 그러면서부터 이 순환고리가 깨졌다. 그걸 대체한 게 뭐죠? 비료하고 농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인증제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 원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 바탕 위에 유기농이냐 무농약이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 그래서 애기들 키우는 엄마들이 주로 생협 이런 데를 이용을 많이 하죠. 그럼 가보면은 가격이 어째요? 높죠. 일반 농산물보다. 근데 그 높은 것은 친환경을 농사하는데 그만큼을 투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써나가야 될 농업 생산 기반에서는 순환농업을 기본으로 지역 단위, 예를 들어 양평이다. 양평에 소 키우는 농가, 돼지 키우는 농가를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그걸 좋은 퇴비로 만들어가지고 병을 돌리는 이 순환 체계를 가져가고 있지 않으면 이후에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죠. 제가 아까 1,000만 원을 못 버는 농가 몇 프로라고 했죠? 70%네. 70%.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라고 기억이 나요. 뭐 짓는다고 그랬죠? 서울시에다가 식물농장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70%의 가족 소농이 없어진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가정을 하면 지역의 경기도도 저 농촌 지역으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까요? 사람이 못 살겠죠. 그렇잖아요. 70%의 농구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걸 대체하지 못해요. 비농기촌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채우죠? 그 지역 사회와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 여러분들 최근에 내년부터 매년 1조씩 10년간 지역 소멸 대응하는 기금을 조성한다는 뉴스 보셨나요? 또 엊그제는 고향세라고 들어보셨어요? 고향세. 앞에 계신 분 고향이 어디시죠? 대구예요. 그래요. 저희 동네는 제가 합천이에요. 근데 고향세라고 하는 거를 그제 국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을 포함해서 내가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다가 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 이내로 기부하면 그게 나중에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뭔가를 도저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꾸러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내준 기부한 분들에게 보내는 활동들을 해오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렇죠? 수도권으로 우리가 자식 농사지로 다 올려보냈었잖아. 그래서 인구 절반이 서울 경기에 사는다. 농촌은 비죠. 농사지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작은 가게가 마을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균형발전 논리 들어가지고 사회적 비용을 갈수록 크게 들여가지고 이걸 치유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가 꼬맹인데 이쁘게 생겼습니다. 어딜까요?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은 농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식들한테 물려줍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농부가 되세요 하는가요? 어때요? 절레절레 하시네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되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2003년도에 전라북도로 귀농을 했을 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렸어요. 왜 그럴까? 딴 거는 나는 모르겠고 내가 도시에서 청소부를 해도 좋은데 어디만 오지 마라. 농사 짓는다고만 하지 마라. 왜? 당신이 평생 겪어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된다. 그렇죠? 독일은 어떻게 해요? 자식들한테 농사를 물려주고요. 11살부터 담임하고 부모하고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농업학교로 들어가요. 이후에 전문대 마이스터 거쳐가지고 농부 자격 고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시 아세요? 고시. 그죠? 그래서 농부 자격을 얻게 되면 왼쪽으로 오면 직불금을 주는데요. 전체 농가소득의 60% 이상을 추가해서 조금 무비지역이나 친환경이나 이런 데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농부를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농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귀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까다롭게 절차를 만들어 놓고 문제는 뭐예요? 내팽개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70%가 연간 1,000만 원을 못 버는 이 상태를 내버려 두고 있고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수입에서 먹는 먹거리가 연간 30조가 넘습니다. 우리가 1년에 농사지어서 전체 생산하는 게 50조 조금 넘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을 들여다보면 가정농을 어떻게 유지하고 재생산해야 되는가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대7, 7대3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지역에 우리가 내려가 보면 농사 규모를 좀 크게 하는 농가들이 있죠. 그 농가들은 농사를 지어서 어디 내면 시장에다 내죠. 이 농가들이 70%를 차지해요. 생산량의 지역에 예를 들어 완주다. 30%의 농가가 규모 있는 농사를 지어서 도매 시장으로 내고 그죠? 대형마트 내고 이렇게 하는 게 70%다. 그러면 오른 나머지 70%는 거 그죠? 30%는 그렇다니까. 이 나머지 70%가 30%를 생산하죠. 주로 어디로 낼까요? 쌀 정도로 제외하고는 나 먹고 새끼한테 보내는. 그래서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후세들이 또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 소농을 살려서 가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방치를 해놨다고 하면 이것을 치유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간 유통을 빼버리자.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를 지어요? 밥상에 직접 연결하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죠? 시장에 내는 농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로컬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컬푸드는 조그맣게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매장에 갖다 내서 틈새 시장 깔짝깔짝 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소득의 목말은 가족 소농, 소비자에게 제한하는 겁니다. 뭐라고 제한하죠? 도무지 자꾸 개방되고 국내 품목간 경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도무지 농업이 어떻다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댁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사를 지으면 어쩔까요?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없는 먹거리가 없죠. 그냥 찬란하고 가지수도 많고 근데 뭐가 불안하다? 믿을 수가 없다. 먹거리 안정이 불안하다.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의 대부분이 GMO 기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것을 내가 안 먹고 싶어도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소비자들도 동의하는 거죠. 댁들이 그렇게만 해서 밥상을 차려준다고 하면 우리도 책임있게 소비해드리겠소라고 하는 사회적인 약속이 로컬푸드다라고. 그러면 이 로컬푸드 영역은 이따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가 좀 있겠죠. 그러면 직매장, 여기에 농부가 내고요. 시민들이 장을 보죠. 이거는 일반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고 계신 학교 급식은 뭐예요? 다음 세대의 지역에서 생산하고 가공한 건강 먹거리를 먹이는 문제. 앞으로 100세 시대를 가죠. 복지급식이라고 하는데 취약계층. 이 복지급식도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0%가 먹거리죠. 그들을 지역의 농부들로 하여금 농사짓게 해서 연결하자라고. 이 전체 그림을 로컬푸드다라고 하고 이거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종합계획이 푸드플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쩔까요? 요새 이제 가을거지를 해야 되는데 한때 햇빛 농사 이런 바람을 좀 불었습니다. 그죠? 농부들도 뭐 쌀농사에서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저기다가 패널을 전기 패널을 설치하면 돈을 많이 준다니까 백화점 넘어가가지고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농가가 돈을 벌까요? 누가 돈을 법니까? 패널을 설치하는 업자가 돈을 벌게 되죠. 구조적으로 농지 문제로 연계해서 에너지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앞쪽에 이제 독일에서는 부업을 많이 하는데 직불금 기본으로 받고요. 농촌 관광에서 돈 벌고요. 그보다 비중이 높은 게 뭐다? 에너지를 농촌에서 만들어서 그걸 대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올리고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 농촌을 떠나게 해놓고 다시 농촌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이렇게 우리가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고양시 말씀드렸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뭐 예를 들어 한강 위쪽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개발 공사 이런 걸 막 못하게 하죠. 그리고 축사를 하는데 요새는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으려고 하면 적어도 200~300마리를 키워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축사가 이미 허가를 받았는데 100마리밖에 없어요. 그럼 이 농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이쪽은 축사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출퇴근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농촌도 빈집이 너덜너덜 있고 이렇게가 아니고요.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건가라고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돌봄 문제는 마찬가지고요. 자, 또 하나 불편한 것 중에 여러분들 농협이라고 아시죠? 농협은 협동조합이죠. 조합원이 누구예요? 조합원이 농협이니까 농민이겠죠, 기본은. 그런데 준조합원이 있습니다. 준조합. 누가 준조합원이에요? 금융 거래하시는 분들.
농협에 통장 넣고 돈 빼고 하시는 분들은 준조합원이 여기 보시면 준조합원이 여하튼 한 30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라고 하는 조직은 애초에 농민,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생산에서부터 유통에서부터 또 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 전반을 지원하고 돕는 농민들의 결사체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누구의 협동조합이죠? 기금과 조합장들의 협동조합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우리가 새로 써야 된다고 하면 농협 문제도 생각을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된장국을 끓여요. 영양사분이 오늘 점심은 된장국이에요. 된장이 어디서 오죠? CJ, 대산 뭐 이런 데서 GMO 콩을 수입을 합니다. 그럼 맨 먼저 콩기름을 짜요. 그죠? 남는 찌꺼기, 콩기름은 뭐예요? 식용유예요. 그죠? 추석부터 우리가 선물 많이 한 거 있죠? 세트로. 남는 찌꺼기를 가지고 된장간장을 만듭니다. 깡통에 담아요. 그걸 가장 먼저 소비하는 데가 어디다? 학교죠.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된장국은 GMO 수입 콩으로 만든 된장국이 풀려요. 여러분들은 친환경을 공급하지요? 그러면 호박을 공급했다고 쳐요. 호박은 친환경으로 해서 호박이 들어요. 일반 농산물이 또 있죠. 예를 들어 두부다. 그거는 일반 농산물. 그러면 학교 급식에 오늘날의 현 주소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GMO 된장이, 그죠? 친환경 호박이, 거기에다가 일반 두부를 한 솥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섞어찌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학교 급식의 현 주소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친환경을 그렇다고 쳐요. 된장부터 바꿔야죠. 그러면 우리 지역의 농가들에게 콩을 농사 짓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된장을 만들게 하고 두부를 만들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 우리가 친환경을 넣고 있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일 것인가의 문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1000만 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재난지원금 여러분들 받아보셨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겹살 소주도 한 잔 먹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상상이나 했던 일인가요? 전 국민에게 뭘 나눠줘? 불가능했죠. 그런데 저기 미국부터 영국부터 유럽부터 얘들은 우리처럼 해서 뭐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왕창 뿌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신장하는 데서는 도입해봄직하다 이런 인식까지는 올라섰다. 그래서 취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기본소득이 얼마가 되든 간에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그거 가지고 생활을 뺏기고 생활하면서 뭔가 내가 보람을 더 찾을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어째 고용당하지 않으면 삶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기본소득 문제는 중요하다. 근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 산업 개념이니까 이 기본소득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지금 경기도에서 농촌 기본소득 조례 통과했다고 그랬지?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잘 좀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굽니까? 도올 선생이라고 아시죠?
이 양반이 직설적으로 얘기를 잘 하시죠. 가장 큰 문제는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안 된다? 파업이 안 된다. 노동자분들 파업하죠. 그렇죠. 노동 조건이 안 될 때, 임금 문제가 생겼을 때, 산재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농민들은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파업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어마뜨거라 해가지고 경각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남북 간의 교류, 그렇죠? 언젠가는 또 통일되는 문제만큼 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농촌과 농업과 농민 문제를 그 비중을 가지고 다뤄야 된다. 그리고 먹거리와 농업은 공공재다라고. 그래서 농사를 어렵게 대신하니까 그거에 대한 월급을 누가 줘라? 이런 얘기를 하게 아마 며칠 안 있으면 신문 방송 뭐 이런 데 날 건데 저기 해남부터 해갖고 전국을 돌면서 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BTS 아시죠? 엊그제 유엔 가서 연설했다면서요? 연설했다는 사실만 알고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관심이 잘 없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SDGs라고 하는 데 초대를 받아갖고 연설을 한 겁니다. 저기 보면 빈곤 문제, 기아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지구적으로 다 통일된 행동을 하자라고. 근데 저기에 17가지 중에 10가지가 넘는 게 다 먹거리 관련입니다. 그런데 가서 BTS가 연설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2015년에 그죠? 대도시 먹거리 전략이라고 하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밀라노에서 전 세계 도시들이 모여가지고 체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책무가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여서 살게 돕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근데 한 가지를 안 해왔다. 그게 뭐냐? 먹거리 문제다. 먹거리 문제는 그냥 시장에다 맡겨왔다. 근데 행복과 건강과 삶의 질에서 이 놓쳐왔던 먹거리가 가장 기본이 되더라. 이제부터는 누가? 도시가. 누구를? 시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등장해야 되겠다. 역사에서. 그거를 선언하는 자료. 우리나라는 어디가 갔을까요? 서울시 갔죠. 대구시도 갔습니다. 여수시도 갔죠.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 열심히 잘 안 되는 데 중에 하나가 대구인데 왜 저기를 갔을까 했더니 밀라노가 석유 관련한 데가 유명하죠. 그래서 자매 결연 도시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제가 아까 로컬푸드는 목마른 소득에 목마른 농민과 건강한 밥상 안전에 관심 있는 소비자가 가운데 유통을 다 빼버리고 이걸 직접 연결하자고 하는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로컬푸드다, 푸드플랜이다라고 하는 거의 점점에는 어떤 가치가 있냐면 시민에게 어떤 먹거리를 먹일 것인가. 지금까지는 어째요? 알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국가나 지역이나 이런 데서 시민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전제로, 기본권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겠느냐. 일반 시민에게 대형마트에만 갖다 맡겨가지고, 그죠? 이 양반들은 돈만 되면 다 수입하는 거야. GMO 발효하지 않는 거죠. 우리 지역의 농가에게, 우리나라의 각 지역의 농가에게 1,000만 원은 못 받아? 이 걱정 안 한다라고. 그래서 뭐로 가도 가운데에서 먹거리 갖고 돈만 벌면 되는데 이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구조에서 벗어나서 시민들 각 계층에게 어떤 먹거리를 공급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지금 해가지고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게 푸드플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푸드플레이는 이런 거죠. 학교급식, 그렇죠. 학교급식이다. 일반 시민이다. 혹은 어린이집이다. 지역아동센터다. 이후에 아마 우리 진흥원 업무 영역이 저는 이렇게 커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학교의 친환경 일부만 취급하는 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농업을 연계하는 이 조직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기엔 너무 협소하다. 크게 보면 밥상도 살리고 농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이 안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값어치 있는 일을 이제는 다양한 분야로 넓혀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역 먹거리 선순환, 그죠? 지역의 농부가 생산합니다. 지역의 시민들이 중간 유통 빼고, 그죠? 빼고 공공에서 연결해서 먹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살을 붙이자면 여기 농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시민분들이 있어요. 가운데에서 그거를 공공에서 연결하기로 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네가 알아서 벌어먹으라. 가운데 조직, 연결하는 조직.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부터 생깁니까? 그런 경우에 내 월급부터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한테 어떻게 해야 돼? 내 월급부터 생기면 농가한테는 덜 줘야죠. 소비자 시민들한테는 어째요?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구조는 어디서 많이 보던 구조 아니에요. 기존의 먹거리 체계가 이렇게 돼요. 가운데에 대형마트도 있고 식품기업도 있고 다국적 기업도 있고 중간상업도 있고, 그죠? 이 양반들이 생산에서 생기는, 가공에서 생기는, 유통에서 생기는 이익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직접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롭게 해요? 첫 번째, 시민에게 건강한 밥상을 먹을 수 있게끔 해요. 두 번째, 이 밥상을 차리는 농부들이 농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가운데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역할은 개인 돈벌이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월급을 누가 줘야 돼요? 국가에서 주거나 지자체에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부를 이롭게 하고 시민을 이롭게 하는,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푸드플랜 로컬푸드를 얘기할 때 혹은 우리 조직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아주 급변하는 시대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먹거리를 먹일 것인가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역의 농부로 하여금 이 밥상에 필요한 농사를 짓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걸 연결하는 것을 공조직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진흥원 같은.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11군데에서 푸드플랜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왜 집 그림을 그리면 뭐부터 그리죠? 애기한테 야, 집 한번 그려봐라. 뭐부터?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밑에 이렇게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가 경험을 쭉 해보면 전국에 553개의 로컬직 매장이 있어요. 로컬 매장은 뭐예요? 그 매장에 농가가 갖다 놔요. 시민이 사가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수단이 로컬직 매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래 집 지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부터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밑에 주추부터 놔요. 그런데 일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래서 완주에서 저희가 소규모 농가들을 모아가지고 마을을 다니면서 준비하고 콩농사 짓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고 사계절 김치를 만들고 이 밥상에 필요한 3분의 2가 가공입니다. 그 작업들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매장을 냈습니다. 대박이 났겠죠? 시민들이 좋아했겠죠? 농가들도, 소규모 농가들이
나먹고 자식한테 보내는 자가소비형 농가들로 이제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전에는 댁들이 우리 밥상 차리느라 고생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인사했나요? 그런 얘기를 농부들이 들어본 적이 없죠. 평생 살면서. 근데 이 로컬이라고 하는 매장에 물건을 내면서 소비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신선하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뭐죠? 사회적인 대접이 달라져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전국에서 그걸 와서 보고 배우려고 하겠죠. 근데 그러면 그 과정을 속속들이 저기 할매 200분들을 어떻게 꼬드겨가지고 봄에 쑥 떠든 때쯤 해가지고 할매다 한 봉지씩만 떨어주시오 해가지고 지금 매장 앞에다 산을 쌓았는지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뭐부터 해요? 가서 로컬부터 간판 그죠? 간판부터 걸어놓고 매대 몇 개 놓고 거기에 지역에 잘 아는 몇몇 농가 붙여가지고 거기에 물건 몇 개 내는 정도로 뺏겨간다. 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러면? 우리가 유정란이라고 아시죠? 좋은 계란, 그죠? 그러면 암놈, 순놈 비율이 14대 1 놓아 키워야 되고요. 풀 먹여야 되고요. 그렇게 열알에서 3,000원 이렇게. 근데 그렇게 로컬 매장 이렇게 여기 농가들이 만든 유정란이 한쪽에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마트 안에 이제 가게 안에 가게 들어보셨어요? 쇼핑숍이라고 하죠. 이쪽에 케이지 계란이 한 공간 안에 있는. 그러면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중간을 다 뺀다. 생산과 밥상을 직접 연결한다. 농가와 시민을 직접 연결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규모가 크지 않은 농가들도 밥상을 차리는 농사를 통해 가지고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게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가족소농을 유지하고 재생산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껍데기만 배워갔다는 얘기가 간판부터 내려요. 이 내용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553개 중에 30개 정도나 제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전문 매장으로 해서 적어도 한 개 매장에 200~300명의 소농을 연결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데는 다 간판부터 걸고 몇 개 놓고 여기에 우리가 만들었던 유정란이 있고 여기 케이지 계란이 있는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제 표현대로 하면 사기에 가까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소농을 살릴 수 있어요. 소비자 밥상 온전하게 차려낼 수 있나요? 이런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푸드플랜 로컬 푸드는 어쨌든 국가에서도 이것들을 많이 장려를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옥수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최근에 이런 정책을 내놨죠. 내놨는데 마음에 잘 안 듭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들도 비판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데 수입선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작업 올리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소농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잔뜩 나와 있는 이런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생각을.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대로 좀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먹거리를 먹일 것인가에서 출발하자. 그리고 각 지역에서 소규모 농가에게 역할을 줘서 밥상에 필요한 농사를 짓죠. 그리고 그거를 다이렉트로 연결하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1시군 1센터가 뭡니까? 이 센터라고 하는 게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그 물류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일하는 사람 월급은 누가 준다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줍니다. 요 그림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최근에 학교 급식은 여기서, 그죠? 직매장은 이쪽에서,
또 복지급식은 저쪽에서. 그래서 이거를 좀 모아보자. 모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이 먹거리 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서 필요한 소규모 농가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또 가공식품을 어떻게 조직하고, 안전성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매장은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떻게 하고, 이 전체 그림을 통합해가는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시군별로 일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자. 그리고 도에서는 뭐합니까? 도에서는 저희 생각대로 하면 먹거리 실물 경제로 움직이면 안 된다. 시군이 하게끔. 저는 이제 그동안에 쭉 이런 일들을 좀 해오면서 제가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가 광역이잖아요. 경기도 광역이죠. 31개의 시군이네. 31개의 시군이 있어요. 상황과 조건이 다릅니다. 그죠? 근데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가 지성과를 내야 돼요. 거기가 1차 목표. 그래서 시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자원을 다 쪽쪽 빨아서 써먹는데 문제는 시군이 잘 되게 함으로써 도가 빛나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 먹거리 문제 우리가 뭡니까? 1,500만? 이쯤 되나요? 도민이? 그렇죠? 서울 한 1,000만 하고 2,500만인데 그럼 1,500만을 매겨 살리기 위한 농부들과의 연결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에서 누가 해야 됩니까? 시군이 해야죠. 시군이 그 구조를 만들도록 누가 도와야 됩니까? 도에서. 우리 조직도 뭘 해야 되죠? 그걸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 친환경 물류 일부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걸 일반 시민에 대한 먹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취약계층, 또 취약계층 나누면 아동, 노인, 장애인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푸드 플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그죠? 우리나라로 하면 뭐예요? 대형마트, 그죠? 여러분들 아우어홈 하면 어디예요? 아우어홈 들어보셨어요? 손수, 그럼 어디예요? LG죠. 삼성이죠. 삼성은 삼성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식품 가공부터 유통부터 지금 다 해왔죠. 그런데 이 양반들이 농부 걱정을 하나요? 시민들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나? 그렇지 않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뭐로가도 돈을 벌면 된다라고 하는 가치로 먹거리를 유통시켜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의 소농이 죽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대량으로 소비되는 이 구조에서는 각 나라의 소농들은 어떻게 된다? 퇴출된다.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 아니죠.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밥상 건강. 차려놓은 대로 먹는 걸 강요받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뭔 운동을 합니까?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는 슬로우 푸드예요. 그렇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슬로우 라이프로 가겠어요? 슬로우 시티로 가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이 자본이 주도하는 이 먹거리 체계에 대해서 반대한다, 거부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저기 보시면 지역이 주체가 되는 먹거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사람들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경기도가 1,500만이니까 엄청난 소비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역으로 또 가면 생산 자원이 존재하고 있죠. 이걸 엮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의 농부들이
이 밥상이라고 하는 이 시장은 예측이 가능하죠. 깎여봅시게 얼마를 넣을 수 있고 어떤 품목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농부에게 부탁해서 짓도록 하는 거죠. 지금 매장에 경기도가 그럼 몇 개를 만들 거예요? 1,500만인데 대형마트는 어떻게 합니까? 10만 명당 하나씩을 넣고 그 사이에 SSM을 끼워넣어요. 그 사이에 편의점을 끼워넣었어요. 거물망을 쳐놓고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수입하고 이거하고 이거해서 차려준 대로 먹으라 이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부도 불행해지고 우리 시민들도 불행해지고 거기 각 단계에서 생기는 이익은 자기네들이 다 빼가는 이 구조. 그러면 1,500만 시민을 먹여 살리는 새로운 구상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경기 지역에 있는 농부들이 벌써 먹고 살 수 있다. 되려 부족해서 다른 지역하고 연대해야 될지 그 구상과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푸드플랜은 제가 아까 전 세계로 먹거리가 넘나든다고 그랬는데 지역 단위의 밥상에 필요한 농사를 그 지역에서 짓고 이거를 중간유통 빼고 연결합니다. 그게 먹거리의 지역화라고. 그리고 기본권의 문제는 아까 제가 밀라노 말씀드렸죠. 모든 시민들은 어떻다? 우리가 전철 있죠. 택시가 있죠. 버스가 있죠. 이건 뭡니까? 왜 그 제도를 운영하죠?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불편함 없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먹거리라고 하는 것도 이 기본권의 범주로 넣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행정, 경기도가 또 우리 진흥원이 이 일을 도모하는 데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개척해 나갈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농가들은 어떨까요? 아까 내가 연간 1,000만 원을 못 버는 농가가 70%. 근데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을 통 크게 전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소규모 농가가 이 농사를 지으면 그것을 책임있게 유통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소규모 농가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사 짓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죠.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죠. 실제 완주에서 대처에 나가 있는 자녀들 불러드립니다. 야야 대기업에 가가지고 도시에서 아파트 전세 삼이라고 그러지 말고 시골로 내려와라. 이제는 농부들도 대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농부 입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한 농사가 가능하다. 그것만 돼도 농부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토론토에서 모든 정책안에는 이미 먹거리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먹거리 문제가 단순하게 먹거리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거에 머물지 않는다면 건강 문제, 그렇죠? 교육 문제, 환경, 삶의 질, 고용 여기에 다 먹거리 문제가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하 원칙이라고 아시죠? 기자들이 되려면 요새의 기자들은 이 육하 원칙을 잘 안 지켜서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푸드플랜을 육하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왜 시민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을 유지하고 살려서 가야 되겠다. 이게 시장의 경쟁력을 갖는 30% 정도의 농가만 살려가서는 농업도 지역도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그 이유 때문에 하자. 그게 언제 할 거냐? 지금 당장 해야죠. 10년 뒤에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농가들은 목이 마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잘할 수 있는 게 농사인데 시장에 내다 팔아봐야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중간교통을 빼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적어도 10년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아마 경기도도 시군별로 요 구독비련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진흥원이 직매장이 되든 학교급식이 되든 기회를 열어줘요. 단 시군 단위로 이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시군 단위의 하나의 통합된 센터를 통해서 우리 진흥원과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죠. 그 시군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시군이 되고 나면 움직인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31개 시군을 관심 있게 봐야 되죠. 우리 진흥원이 31개 시군을 응원해야죠. 이 일이 왜 필요한지, 과정을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군들하고 소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시검사 우리 원장님께서 수원에 로컬 매장을 여러 지역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엊그제 제가 언론 발표를 보니까 준비하시겠다고.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래서 31개의 시군을 독려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자,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 직매장 다음 세대 학교급식 근데 전 품목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섞어지기라고 말씀드렸죠. 친환경이라고 해서 뭐 된장이라고 GMO로 해서 이놈을 섞어갖고 애들을 먹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전 품목의 안전성을 어떻게 높여가야 된다. GMO 허용 안 되게 해야 되고요. 수산물 같은 방사능 제로해요. 그래서 품목별로 그러니까 애들을 먹이는 문제는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 된대요. 공공에서 해야 되고요. 전 품목을 지급해야 되고요. 보다 안전한 먹거리 품목별로 수준을 올려갈 수 있도록 정책을 써야 된다. 어디서 할 거냐. 크게 보면 31개 지역별로 그 무대가 지역이다. 예를 들어 양평이다. 여주다. 그죠? 이천이다. 그러면 이 이천이 하나의 바탕. 누가 주인공이에요? 가족 소농이 주인공이고 시민이 주인공. 근데 이제 저희가 로컬이나 푸드플랜을 쭉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돈이 되지. 그러면 아까 제가 30%의 시장에 출하하는 상업농 지역의 70%를 생산한다고 그랬죠. 돈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가족 소농이 누려야 할 이 시장에 관계 시장에 누가 들어옵니까? 이 30%가 시장으로도 내면서 이쪽으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왜 저기에다가 가족 소농이 주연이다. 무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지자체고 가족 소농이 주연을 맡아야 된다고 강조드리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나 정보와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들이 모든 기회를 차지하게 됩니다. 가족 소농이 저기 양평에 할머니가 시골에 사는데 경기도에서 우리 진흥원에서 푸드플랜을 한대 앞으로. 그래서 농사만 약속된 대로 잘 지으면 얼마든지 그게 팔아낼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걸 할머니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거기에 양평 군청의 공무원들이라도 좀 밥이라도 먹고 그죠? 농업기술센터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진흥원도 오고 하는 양반들은 제일 먼저 그 정보를 누가 들어요? 자기들이 들어요. 그러면 기회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소농에게 우선 가는 게 아니고 어째요? 이 30%의 규모한 농업으로 기존 시장으로 내는 농가에게 또 이 기회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그 부분을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을 어떻게 재편할지 생산을 1차 농산물이 연중 나오게 만들어야죠. 밥상의 3분의 1은 가공이니까 지역상업물을 가지고 농민이나 지역이 가공하게 해요. 이 두 가지가 안전하냐 관리해야 되겠죠. 관계시장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일반 시민 직매장을 하면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몇 개를 만들 것인지, 합격 없이 그 전 품목을 지급하고 품목군별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내용에 포함되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볼까요? 우리가 가족농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농. 요새 왜 그 농업 인력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규모 있게 농사를 지으면 남의 손을 빌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워낙 그 농업 노동을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여기를 막 채우고 있죠. 근데 이제 가족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단위 노동력으로 농사 짓는 농업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71세예요. 여러분들 이중하우스, 겨울에도 농사할 수 있게 3층까지 해서 100평 군에서 지원을 받은 거죠. 노지 100평, 농 1200. 이렇게 해서 월 평균 110만 원을 부부지간에 노동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귀농귀촌 업무도 하신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요즘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귀촌을 하려면 얼마를 싸들어가야 돼요? 얼마 정도를 싸들어가야 돼요? 제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내려가면 보상심리가 도시에 있을 때 집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귀농하면 뭐부터 지으려고 그래요? 집부터 지으려고. 뒤에는 야산이 있고 앞에는 내가 하고 마당에는 닭이 뛰어들고 강아지인가요? 여하튼 집부터 사야죠. 집 짓고 이거 한데 2, 3억 들어가. 빌려서 가난하게 살지 않는 이상. 농사를 지으러 왔으니까 농지가 있어야죠. 경기도는 비싸니까 임차한다고 쳐요. 그럼 농사를 또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농기계가 있어야 돼요. 농기계를 요즘은 농기술센터 이런 데서 소규모 그런 빌려줘요. 근데 그것도 손본 타기 어렵다 이래요. 그러면은 농사 규모가 크면 트랙터 정도 한 대는 내가 갖고 있어요. 그거 4, 5천만 원 간다. 이거 저거 하고 출발선에 딱 서는데 귀농귀촌자가 얼마나 필요해요? 3, 4억, 5억은 필요하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로컬 방식으로 여기 농가가 지금 보세요. 하우스 100평, 노지 100평, 논 1200평 이런 정도로 가지고 저 정도로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을 하고 안내를 할 때 5억 들고 와서 그렇게 해보시던가. 그럼 그 양반들은 수십 년간 농사를 해온 사람들도 못 살아가지고 힘든데 농사 초보 농부들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죠. 실패하니까 빚지고 다시 어디로? 도시로 회귀하는 거죠. 뭐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요? 귀농귀촌을 하되 비싼 돈 들이지 말고 대신 로컬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그렇잖아요. 큰 규모 경지가 없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 표현대로 하면 부부지간에 여하튼 농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규모 있게 해서 농사 지어서 200 벌고요. 가공하고 지역에 있는 사회적 일자리 협동조합 이런 쪽으로 해서 그분은 또 이쪽에 가서 벌고 그렇게 해서 400, 500 정도로 벌면 농촌에서 좀 절약하고 살면 자연환경을 누리면서 도시에서 주지 않는 혜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진흥원의 귀농귀촌, 경기도의 귀농귀촌 정책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즉 30%의 규모 있는 농분 만드는 거 아니더라고요. 70%의 가족 소농을 그 자리가 비기돼 있거든. 10년, 20년 뒤에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소규모 가족농을 로컬 시스템과 연계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시군센터 개념입니다. 그죠? 시군센터가 왼쪽에 보시면 지역의 마을과 장목방과 가공과 중소농부 이걸 조직하는 거죠. 조직해서 오른쪽에 보면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복지급식, 기타 등등 이렇게 다 해서 이쪽의 농사는 저 개별적으로 특색 있는 밥상에 필요한 농사를 짓게 하고 누가 짓게 합니까? 가운데에서 해요. 그게 시군 1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그 일하라고 월급을 누가 준다고요? 시군에서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의 가족 소농을 조직하고 지역의 농가들이 생산한 원물을 가지고 지역 가공을 조직하고 준비된 밥상 재료를 가운데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매장으로, 학교로, 어린이집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이렇게 이제 보내는 전체 선순환 체계를 시군당 하나로 좀 포함하자. 그거를 우리 진흥원에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도와나가고 촉진시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 왔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적으로 보면 일자리, 복지, 여성 환경, 보건 이게 다 먹거리하고 연계가 됩니다. 농촌 쪽으로 보면 가족 소농, 순환농업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맞물려서 돌아가게 하잖아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아직 쓰여지지 않은 새로운 규칙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틀 안에서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 우리가 진흥원이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에게 어떤 먹거리를 먹일 것인가의 관점, 그게 저는 진흥원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의 농가들과 어떻게 연결할 건가. 그러면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군들별로 아까 앞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통합된 관리 운영 체계를 만들기 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어디가 될까요? 안양이다 예를 들면 성남이다 수원이다 이런 데는 생산기반이 별로 없죠. 서울시가 그렇잖아요. 서울시가 생산기반 없죠. 그러면은 소비기반이 적고 생산기반이 큰 지역을 어디를 하고 연결해줘요? 소비기반이 큰 도시하고 연결해줘요. 이 역할들을 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시군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있고 현장이라고 해야 이 급식센터 정도니까 시군을 우리가 들여다볼 시간과 기회를 못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먹거리 문제와 농업의 문제, 선순환하는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이 주인공입니다. 시군이 주인공이고 그 준비된 시군들을 우리는 어떻게 잘 엮어줄 건가 하는 게 숙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 목소리 좋은 분 두 분만 마이크를 제가 드릴 테니까 한 분은 여성분 마이크가 우리가 제 걸 드릴까요?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이 한 페이지는 같이 한번 읽어주시고 잘 보이시죠? 전 세계에 걸쳐 로컬푸드 바람이 거세다. 먹을거리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지역 소농 해체, 농촌 공동체 붕괴, 밥상 안전 위협, 식문화와 종자 획일화, 먼 거리 이동에 따른 지구환경 위협이란 부작용을 낳는다. 이에 대한 치유책으로 등장한 것이 식과 농의 물리적, 사회적 거리를 줄이자는 로컬푸드다. 안초에는 2개의 로컬푸드 구매장이 성업 중이다. 400여 명의 소농이 매일 아침 스스로 가격을 매기고 이력 라벨지를 부착해 정해진 판매대에 진열한다. 1일 매출 5천만 원, 고정 소비자 1만 5천여 명이 일주일에 2, 3회 매장을 찾고 농민을 만난다. 주말이면 소비자 가족은 농촌 마을 펜투어를 떠나 농업 농촌의 현실과 농산물의 생산 과정을 체험하고 공감한다. 직매장을 매개로 삼아 상생의 원리를 터득해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밝은 기운도 좋지만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연쇄 반응은 더더욱 놀랍다. 두부 만드는 마을만 6개가 넘었고 생계가 어려운 여성들의 일자리 마더코키는 한 달 2,500만 원으로 소득이 안정됐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쑥이며 냉이며 신선한 채소와 건나물을 직매장에 내면서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버는 월급 받는 농부로 거듭나고 있다. 이것이 완주군이 로컬푸드를 통해 만들어가는 6차 산업화, 협동공동체, 농촌형 창조경제의 실행 모델이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앞에서. 로컬푸드는 단순한 유통관계의 축소만을 위하지 않는다. 핵심 가치는 사회자를 잃은 가족 소득 유지와 생산자와 소비자 간 떨어진 사회적 관계의 회복에 있다. 이는 곧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치유하는 실질적인 수단이자 수익 개방의 완화에 맞서 농업, 농촌이 국민과 소비자를 통해 없는 전략이기도 하다. 대입금 세대를 구농이촌으로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촉매제다. 대형마트의 로컬푸드 진입 선언은 이율 개발이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발 이후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 생산과 소비를 끊임없이 분리시켜온 장군이기에 그렇다. 그래서 이들의 행태는 꼼수다. 로컬푸드는 농산물 유통 문제를 해결하는 안경통치약도 아니고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대규모 상업농이 장악해야 할 공간도 아니다. 농협도 직매장 개설과 운영대 정보와 관계망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상업농이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쉽게 끊고 식어버리는 MB 근성을 지적한다. 모처럼 마련된 가족 소농을 살리는 로컬푸드가 한때의 MB 현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한다. 신토 우리 캠페인의 창대한 시작과 초라한 끝을 지금도 기억하지 않는다. 소농과 지역, 밥상을 함께 살리는 로컬푸드와 건강복국에서 피어오르기를 확수소대한다.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마무리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가 뭐냐, 푸드플랜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밥상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이 밥상 먹거리의 원래 의사결정의 양주체는 소비자, 시민이고 생산자, 농민이죠. 근데 지금까지의 전 세계를 넘나드는 먹거리 이 구조 속에서는 소비자, 시민은 농민이 어떤 수고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역으로 우리 생산자, 농민은 이게 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있겠지만 누가 이걸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왔다라고. 근데 가운데에서 뭐로 가도 돈만 벌면 좋다라고 해서 이 양쪽을 끊임없이 니네는 관계없는 사람. 그죠? 그렇게 이간질하고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온 것을 이제는 먹거리 의사결정의 양주체인 시민과 농민을 직접 연결하는 개념의 밥상이 로컬푸드고 이 밥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푸드플랜입니다. 그래서 혹여 다른 분들 푸드플랜이 뭐야? 로컬푸드 밥상이래? 간단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소농이다. 소농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농업기가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품목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고향 떠나왔던 고향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그만큼 계속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소농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규모가 크지 않은 농가도 농사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거기에 더해서 농부의 자긍심까지를 끌어올려주는 사회적인 어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 유통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생산과 소비를 직접 연결함으로 인해서 가족 선홍을 유지 재생산해서 지역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로컬푸드, 푸드플레는 가족 선홍이다. 그래서 로컬푸드는 밥상이고 가족 선홍이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